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원자재들은 연초 이후 상승이 지금 주춤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배럴당 100달러까지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지정학적 문제 여기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란에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후보가 당선이 돼서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그다음에 이란하고 그다음에 미국 사이의 관계가 괜찮아질 거다라고 했던 전망 자체가 흐려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있던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유가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 사실 일단 수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예. 일단 전반적으로 글로벌 석유 소비에서 결국 42%가 드라이빙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드라이빙 단에서 올라가는 회복되는 그림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요가 개선되고 있어서 유가가 올라갔다 볼 수 있고요. 앞서 언급하신 대로 결국엔 지정학적 요인들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엔 이란 쪽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제 6월 같은 경우,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란의 보수 강경파 후보인 라이시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21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이었었죠. 그때 라이시 후보가 이제 신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바이든과 만날 것이냐를 갖다 물어봤었을 때 no라고 얘기했었고, No. 예. 거기다가 제재에 있어 이제 핵 합의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었을 때 핵 합의는 동의를 하지만은 지켜야 하지만은 다만 선 제재 해제가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약간 좀 원론적인 또 입장을 예. 갖다가 피력을 했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봤었을 때 기존의 시장에서는 결국엔 이번에 이란의 로하니 정권이 7월 말까지가 임기가 종료인데, 예. 미국 백악관은 이번 7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갖다 설정을 해서 제재 해제를 갖다가 합의하는 선상에서 머물러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예. 더불어서 그 전날 이란의 핵협상 대표단 역시도 마찬가지로 초안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정치적인 결단만 남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걸 봤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라이시의 이 같은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핵합의에 있어서 딜레이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란들이 유가를 갖다 이제 치솟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원래 그 합의했던 미국하고 이란 사이의 핵협정, 이게 전임 정부 때 트럼프 정부 때 상당히 좀 엉커졌었는데 네. 이게 좀 복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조금 지금 그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요.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망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럴당 100달러 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00달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저한테 유가의 100달러는 약간 코스피 4,500 간다, 5,000 간다라는 얘기랑 약간 좀 비슷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돌아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접근하는 이유가 분명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그림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소비자들 입장에서 정말 이 가격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요 최근에 미국만 하더라도 재고 추이를 갖다 놓고 보면은 원유 재고는 빠지고 있는데 휘발유 재고는 다시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봤었을 때 과연 이게 정말 수요가 견조한 게 맞는가? 수요에 있어서 조금씩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라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일 테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번에 백악관 관련돼 가지고 결국 라이시라던가 이런 이란 쪽 이슈에 있어서 시장이 지금 공급에 대한 우려를 갖다 전혀 반영을 갖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결국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7월 말 이후에 대한 뭐 증산 계획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란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딜레이 된다라는 우려 때문에 유가가 더 올라간 것이지 공급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러한 점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유가의 레벨 자체는 더 치솟고 올라가기보다는 좀 더 박스권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셰일의 귀환 역시도 저희는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셰일 기업들 역시도 앞서 언급드린 대로 바이든의 출구 전략 중 하나는 결국엔 이란이거든요. 예. 자기들 역시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의 레벨 상승은 소비자 단에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가의 진정이 필요할 텐데, 결국 이러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출구 전략은 이란인데, 이란과 관련해서 제재가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유가는 진정될 수 있고,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기들이 증산하려면은 유가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급격한 백오데이션 상황을 갖다가 진정시키고 안정적인 콘텐고로 돌아간다면은 결국 셰일은 일일이 해질 갖다 해주면서 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셰일 같은 경우에 증산하기 어렵지만은 앞으로 봤었을 때 이란의 제재가 해제가 된다면은 점진적 증상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좀 전에 그래프가 나왔었는데 미국의 그 산유량 예. 나왔거든요.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낮아졌다가 지금 거의 그 수준을 쭉 머물고 있는 상태. 맞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가격이 높은 상태가 되면 그 공급이 과거의 그 고점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단순히 가격만 놓고 셰일이 돌아오기 올 것이다라고 좀 접근을 갖다 못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린 대로 결국에는 백오데이션, 즉 오펙 플러스 같은 국영 에너지 기업들은 대형 기업이다 보니까 일일이 해지를 안 해줘요. 예. 근데 셰일 같은 영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해지를 갖다 해주면서 증산하는 전략이거든요. 예. 원월물에 대해서 높은 가격 레벨에서 점진적으로 해지하면서 증산하는 전략인데 지금처럼 급격한 감산 때문에 급격한 백오데이션이 나오면서 현물 가격이 더 높아지는 바람에 셰일은 지금은 증산을 갖다 하기보다는 그냥 유지하는 선상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 즉 BEP 선상으로도 유가 레벨은 굉장히 높지만은 유지밖에 안 되는 형국이다 보니 증산이 안 되는 것인데 다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결국엔 이란의 제재 해제 이슈가 나와준다면은 결국에는 백오데이션은 진정이 되면서 예.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콘텐고로 들어갈 테고 즉 콘텐고는 정상 시장을 의미하는데 공급자 입장에서 정상 시장이 되다 보니 셰일은 다시 한 번 더 증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2018년을 갖다 저희는 좀 주목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백오데이션이 진정을 됐었을 때 산유량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와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친환경 얘기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게 오히려 유가의 상승을 가지고 오는 요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보는 게 약간 좀 동의를 못 하고 있거든요. 동의를 못 한다.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친환경 이슈 때문에 환경 규제 때문에 셰일들이 귀환을 갖다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들 예.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실제로 데이터를 갖다 통해서 보면은 오히려 환경 규제 때문이라 보기 어려운 게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유전 개발 허가 건수가 오히려 작년 임기 말 때 오바마 임기 말 때보다 3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셰일에 타격 주기 어려운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연방 정부 소유 토지 내에서 산유량의 비중 자체가 전체에서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의 환경 규제 때문에 공급이 어렵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은 캐펙스를 갖다 많이들 또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환경 규제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이 그동안 캐펙스 지출을 갖다 줄어들고 친환경 인프라로 넘어가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캐펙스 지출이 줄어들어서 이것이 유가를 갖다 끌어올린다라고 주장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근데 에너지 사이클은 이게 캐펙스 사이클이 굉장히 주기가 깁니다. 예. 구리는 일반적으로 7년이고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년인데요. 10년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즉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는 이들 기업들의 캐펙스 대비 매출 비율을 갖다 놓고 보면은 정확하게는 산유량을 갖다가 10년 가량 선행하는 그림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의 위치에서 오히려 여전히 2024년까지가 공급이 점점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지난 5년 동안 캐펙스가 둔화됐다 해가지고 올해도 둔화됐다 해서 이게 유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라고 논리는 과거의 지표를 갖다 안 보고 지금 미래의 지표를 갖다가 지금 현재다 얘기하는 것이고 원자재는 경기를 동행 내지 후행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선행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미리 땡겨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유가는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 텐데요. 미국이 금리 인상 원래 생각보다는 지금 빨리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게 원자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십니까? 일단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 지난주 보시면은 FOMC 이후에 시장을 갖다 원자재 시장을 보면은 정확하게는 디플레이션 베팅이 들어갔습니다. 예. 결국에는 연준 입장에서 크게는 두 가지 형태를 갖다 조치를 갖다 내리면서 예. 원자재 측면에서 분명 안 좋은 이슈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첫 번째는 완화적 스탠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피력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호키시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달러화에 있어서 오히려
하락한다의 베팅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것이 되돌림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결국에는 IOER과 RRP 관련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인상을 해줬는데 예. 그러면은 시중의 자금들이 기존의 잉여 자금이었던 단기 자금들이 갈 곳이 없었다가 RRP로 집중되고 이것이 단기 금리를 갖다 슈팅하게 만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봤었을 때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 오히려 축소되는 그림들이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채권 시장의 이 같은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원자 시장에 불똥이 튀면서 디플레이션 베팅이 들어가고 예. 그것이 조정이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이 위축됐었거든요. 예. 결국 FOMC에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페드의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가 계속 호키시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테이퍼링의 언급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면은 예. 결과적으로 원자 시장에 있어서는 결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어렵다. 있겠고요. 예. 일단 뭐 금리가 상승하고 그러면 원자재 시장에도 좀 악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금을 포함한 기금속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값이 그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그럴 때에 금 가격이 못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디지털 금으로 옮겨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쪽은 지금 거의 50% 정도가 하락을 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금값은 올라가지 못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사실 이제 자금들 자체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원래 쏠렸던 것들이 금으로 안 가고 비트코인으로 몰려갔다가 다시 또 빠져나왔던 형국이잖아요. 예. 근데 빠져나올 때 금 말고도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자산들이 더 풍부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들이 구리에도 갔었고 원유에도 갔었고 여러 자산들로 흩어졌었습니다. 그래버리면서 금이 더 힘을 갖다 제대로 못 발휘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 여전히 비트코인 시장이 어렵다라는 거는 금 시장한테는 호재이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펀드 플로우상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비트코인의 신탁 자산이나 ETF나 아니면 선물 자산들에 있어서 자금 흐름들이 둔화되고 있고 21일부로 5월 21일 기점을 갖다가 중국의 규제 이후로 보면은 금의 ETF에 있어서 펀드 플로우는 오히려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것보다 결국엔 앞으로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원체 호키시해지고 유동성이 점점 둔화된다라는 그림에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실질 금리는 상방 압력에 노출되고 그와 역방향인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하방 리스크에 노출되거든요. 예. 결국 하반기에 있어서는 금에 대해서 비중을 갖다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추세적으로도 계속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동을 비롯한 비철 금속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그 대상이었거든요. 이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여전히 하방 압력에 노출된다라고 보고 하방 압력이 있고요. 노출돼 예. 있다. 예. 일단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환경 인프라나 전기차나 이런 수요에 대한 기대감, 사실 막연한 기대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미 쪽에서의 정치 리스크, 이쪽에서의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 예. 그러니까 아직 발현되지 않은 우려, 이 두 가지로 기반으로 유동성이 원체 풍부했다 보니까 투기적 자금들이 쏠려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선행적으로 구리 가격을 갖다가 끌어올려놨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실물 수요가 정말 이걸 받쳐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봤었을 때 저희 고객들을 갖다 만나 뵈더라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결국에는 실물 입장에서는 이 가격대 레벨에서 자기들의 마진을 갖다 남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고 가격의 전가 역시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실물의 지표를 갖다가 수요를 갖다가 가장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구리 현물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톤당 20달러대까지 추락을 했고 예.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대만을 갖다 포함한 컴파사이 프리미엄 역시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즉슨 지금 실물에서 구리를 갖다가 인도받아봤자 마진이 안 났다 보니 가격의 전가도 어렵다 보니 인도를 오히려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방향성 자체를 갖다 우리가 접근을 했었을 때 좀 구리에 있어서 여전히 좀 하방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 달러의 방향성 역시도 저희는 3분기 때 상승 베팅. 유동성 역시도 전년만큼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는다면은 더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안 나온다면은 그로스는 둔화. 예. 그러면은 비철 금속 역시도 마찬가지로 점진적 둔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예.